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혜진의 눈이 떠졌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응시하던 그녀는 작은 한숨과 함께 몸을 일으켰다. 20해를 이어온 가정부의 삶은 이미 그녀의 생체 시계를 완벽히 재설정해 버렸다. 세면대 앞에 선 혜진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다. 40을 넘긴 얼굴, 하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무언가를 갈망하고 있었다. 단정히 머리를 빗고 유니폼을 차려입은 그녀는 이도현 회장의 저택을 조용히 순찰하기 시작했다. 침대 시트를 팽팽히 당기고 복도 바닥이 거울처럼 빛날 때까지 닦고 정원을 바라보는 창가의 난초에 정확히 50ml의 물을 주는 일상. 모든 것이 기계처럼 정확했고 그렇게 해야만 했다. 하지만 거실에 이르면 언제나 그녀의 발걸음은 멈췄다. 거실 한쪽 은은한 조명 아래 유리 케이스 속에 잠든 바이올린. 검은 광택의 나무결은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깊은 빛을 머금고 있었다. 마치 주인을 기다리는 충직한 개처럼 그 악기는 매일 같은 자리에서 고요히 숨쉬고 있었다. 혜진은 그 앞에 서면 가슴이 조여왔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그리워하는 것은 단순한 악기가 아니라 악기와 함께 사라진 과거의 자신이라는 것을. 고아원 출신이었지만 그녀는 음악학교에 촉망받는 어린 학생이었다. 작은 손으로 바이올린을 잡고 오케스트라 무대를 꿈꾸며 손가락 끝이 부르트도록 매일 밤 연습했다. 넌 재능이 있어. 선생님의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어릴 때 부모님의 사업 실패와 사망은 모든 것을 한순간에 앗아갔다. 빚더미에 앉은 가족, 떠나야 했던 학교, 그리고 중고 악기상에 팔려나간 낡은 바이올린. 그날 혜진은 처음으로 자신의 꿈이 돈으로 환산된다는 걸 알았다. 그리고 그 가격은 터무니없이 싸다는 것도. 악기를 건네던 순간 13살 소녀는 끝내 울음을 터뜨렸다. 아버지는 고개를 돌렸고 어머니는 그저 딸의 어깨를 꼭 잡았을 뿐이었다. 그 뒤로 바이올린은 기억 속 희미한 잔상으로만 남았다. 생존이 우선이었고 꿈은 사치였다. 식당 보조, 청소부, 요양보호사. 혜진은 닥치는 대로 일했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텼다. 그리고 20해 전 이도현 회장의 저택에 들어왔다. 이곳은 일터이자 감옥이었다. 회장은 냉정했다. 아니, 차가웠다. 직원들에게 불필요한 말 한마디, 감정 한 톨도 허락하지 않았다. 특히 바이올린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했다. 저 악기는 장식품일 뿐입니다. 절대 손대지 마시오. 첫 출근 날 들었던 그 차가운 경고는 20년이 지난 지금도 혜진의 귓가에 얼어붙어 있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금지될수록 그리움은 더 깊어졌다. 매일 케이스를 닦을 때마다, 먼지를 털어낼 때마다 혜진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렸다. 유리 너머로 보이는 줄, 활, 턱받침. 모든 것이 그녀를 부르는 것 같았다. 언젠가 다시 한 번만.
딱 한 번만 잡아볼 수 있다면 그 가능성은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 속 가장 어둡고 깊은 곳에서는 꺼지지 않는 작은 불씨가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다. 오늘도 그냥 청소만 하자.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자. 혜진은 스스로를 다독이며 걸레를 들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자꾸만 계속해서 그 케이스를 향했다. 마치 최면에 걸린 것처럼. 그 순간만큼은 그녀는 가정부도 하인도 아니었다. 다시 13살의 소녀였다. 무대 조명 아래서 활을 든 눈을 감고 음악에 빠져드는 그 아이였다. 그리고 그날 아침 혜진의 숨겨진 열망은 더 이상 억누를 수 없는 파도처럼 밀려왔다. 무언가가 달라질 것 같은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20년을 참아온 그 갈망이 드디어 표면으로 떠오르려 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저택은 숨을 죽인 듯 고요했다. 이도현 회장 부부가 일주일간의 유럽 출장을 떠난 뒤 평소 긴장감으로 가득했던 저택은 마치 주문에 걸린 듯 적막에 잠겼다. 다른 직원들도 일찍 퇴근했고 저녁 8시가 넘자 집안에는 혜진 혼자만 남았다. 평소라면 회장 부부의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하루 일과를 보고하고 내일 일정을 확인받는 분주한 시간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오랜만에 찾아온 거의 낯선 자유. 혜진은 주방에서 간단히 요기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다. 그리고 멈춰섰다. 거실 중앙 황금빛 샹들리에가 만들어낸 부드러운 조명 아래 유리 케이스 속 바이올린이 있었다. 매일 보던 것인데 오늘은 달랐다. 마치 그 악기가 그녀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는 것 같았다. 케이스 안의 검은 나무결이 더욱 깊게, 더욱 선명하게 빛났다. 혜진의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다. 그냥 지나가자. 오늘도 그냥 바라보기만 하자. 하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녀는 자석에 이끌리듯 케이스 앞으로 다가갔다. 안 돼. 만지면 안 돼. 머릿속에서 이도현 회장의 차가운 목소리가 울렸다. 저 악기는 장식품일 뿐입니다. 절대 손대지 마시오. 하지만 손끝은 이미 떨리고 있었다. 심장은 귀청이 터질 듯 요동쳤다. 20년간 쌓아온 자제력의 벽이 오늘따라 종이처럼 얇게 느껴졌다. 딱 한 번만 만져보고 다시 넣으면. 혜진은 주위를 둘러봤다. 고요한 뿐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마치 금고를 여는 도둑처럼 조심스럽게 케이스에 손을 뻗었다. 잠금 장치를 푸는 순간 딸깍 그 작은 소리가 텅 빈 저택에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다. 혜진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숨이 막혔다. 지금 돌아서도 늦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이미 뚜껑을 들어 올리고 있었다. 케이스가 열리는 순간 오래된 나무의 은은한 향기가 솟아올랐다. 송진과 바니시,
그리고 세월이 만들어낸 깊은 향. 그것은 그녀가 잊고 싶어도 잊을 수 없었던 청춘의 냄새였다. 13살 소녀가 마지막으로 맡았던 이별의 향기. 눈물이 핑 돌았다. 떨리는 손으로 바이올린을 들어 올렸다. 생각보다 무거웠다. 아니, 악기의 무게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세월의 무게였다. 그녀는 악기를 턱에 고정했다. 27년 만에 다시 느끼는 그 감촉. 활을 집어들었다. 손이 기억하고 있었다. 잊은 줄 알았던 감각이 마치 봄날의 씨앗처럼 되살아났다. 손가락이 자연스럽게 위치를 잡았고 팔꿈치가 적절한 각도로 들어 올려졌다. 혜진은 눈을 감았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사라사테, 치고이네르바이젠. 그녀가 가장 사랑했던 곡. 집시의 선율. 자유와 방랑, 그리움과 열정이 뒤섞인 그 멜로디. 조심스럽게 활을 현 위에 올렸다. 첫 음이 울렸다. 서툴고 불안했다. 음정이 흔들렸고 활이 떨렸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 음악이었다. 살아 숨쉬는 선율이었다. 점점 손이 풀리기 시작했다. 근육이 기억을 되찾아갔다. 선율은 흐름을 타고 거실을 가득 채웠다. 샹들리에가 소리에 맞춰 미세하게 떨리는 것 같았다. 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화를 멈추지 않았다. 고아원 시절 낡은 연습실에서 밤마다 몰래 켜던 기억. 손가락이 굳은 살로 뒤덮이고 어깨가 결리고 턱에 멍이 들어도 놓을 수 없었던 그 감각. 바이올린은 그녀에게 꿈이자 상처였다. 희망이자 좌절이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꿈도 상처도 아니었다. 해방이었다. 아무도 없는 거실 한복판. 혜진은 마치 무대 위의 솔리스트처럼 활을 움직였다. 눈을 감고 몸을 흔들며 27년간 가슴 속에 가둬뒀던 모든 것을 소리로 쏟아냈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 선율이 높은 천장을 타고 나선형 계단을 따라 2층 복도를 지나 서재 문틈으로 스며들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곳에 출장지에서 갑작스러운 일정 취소로 예정보다 이틀 일찍 홀로 귀국한 이도현 회장이 서재 창문 앞에 멈춰 서서 어둠 속에서 그 선율을 듣고 있다는 사실을. 그의 손에 들린 위스키 잔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의 눈빛에 20년간 단 한 번도 보인 적 없는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놀라움, 당혹, 그리고 무언가 더 깊은 것. 이도현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눈을 감고 거실에서 들려오는 그 서툴지만 간절한 선율에 귀를 기울였다. 마지막 음이 사라지고 나서도 한참 동안 그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2층 계단에서 천천히 늦은 밤의 고요를 깨뜨리며 무겁고 절제된 구두 굽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울렸다. 하나, 둘, 셋. 각 발걸음이 저택의 정막을 잘게 쪼갰다. 그 순간에도 혜진은 연주에 완전히 몰입해 있었다. 바이올린 끝에서 흘러나온 선율은 점점 고조되며
거실 천장을 울렸고 창문 너머 어둠 속으로 번져갔다. 그녀의 세계에는 오직 음악만이 존재했다. 27년 전 잃어버린 꿈, 그 꿈이 지금 그녀의 손끝에서 다시 숨쉬고 있었다. 눈을 감은 채 몸을 흔들며 그녀는 완전히 다른 시간 속에 있었다. 하지만 2층 복도에서 멈춰선 남자는 달랐다. 이도현 회장은 집 안가득 퍼진 음악에 귀를 기울이며 미간을 찌푸렸다. 손에 든 서류 가방이 무의식적으로 바닥에 떨어졌다. 둔탁한 소리가 났지만 그는 알아차리지 못했다. 이게 무슨 그가 가장 엄격하게 금지했던 바이올린. 그 소리가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집에서 울리고 있었다. 처음엔 분노가 치밀었다. 20년 동안 단 한 번도 규칙을 어기지 않았던 가정부가 감히 그 금기를 넘다니. 그의 손이 난간을 세게 움켜잡았다. 당장 내려가 호통을 쳐야 했다. 해고는 물론이고 어쩌면. 하지만 다음 순간 분노는 낯선 감정으로 바뀌었다. 선율이 고음부로 넘어가는 순간 도연의 심장이 멈춘 듯 조여왔다. 낯익었다. 너무도 익숙한 오래전 잃어버린 누군가의 연주. 특히 방금 지나간 고음부의 그 미묘한 떨림, 약간 불안정하지만 애절한 그 울림은 40년 전 어린 동생이 무대에서 켰던 소리와 너무나 흡사했다. 잊으려 해도 잊히지 않던 그 울림. 도연의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다. 입술이 바짝 말랐다. 설마 아니겠지? 그는 숨을 고르려 애썼지만 폐 안의 공기가 모두 빠져나간 것 같았다. 천천히 마치 꿈속을 걷듯 그는 계단을 내려오기 시작했다. 계단을 밟을 때마다 나는 발걸음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다. 혜진은 마지막 음을 끝내려던 순간 그 소리를 들었다. 활이 현 위에서 멈췄다. 그녀는 놀란 토끼처럼 재빨리 고개를 돌렸다. 계단 아래 어둠 속에 서 있는 이도현 회장.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훨씬 날카로웠다. 매섭게 찌푸린 눈빛. 하지만 그 안에 미묘하게 섞여 있는 당혹스러움과 혼란이 감춰지지 않았다. 이것은 분노만이 아니었다. 뭔가 더 복잡한, 더 깊은 감정이었다. 누가? 도연의 목소리가 거실의 정적을 갈랐다. 깊고 차갑지만 어딘가 떨리는 듯했다. 누가 이 악기를 건드리라고 했나? 혜진의 손이 덜컥 떨렸다. 활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날카로운 소리가 울렸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저는 그냥 잠깐만.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혜진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다. 통제할 수 없었다. 20년간 쌓아온 신뢰, 안정,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머리를 깊숙이 숙였고 무릎이 꺾인 듯 바닥에 주저앉았다. 20년 동안 도연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다. 꾸짖음이 아니었다.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한,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떨림이 섞여 있었다. 20년 동안 단 한 번도 규칙을 어기지 않았는데 왜 오늘 혜진은 눈물을 닦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저는 어릴 적 잠깐 음악을 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말을 이었다. 고아원에 있을 때 낡은 바이올린 하나로 매일 밤을 버티곤 했습니다. 그때 연습하던 곡이 바로 이 곡이었습니다. 치고이 네르바이젠. 제 인생에서 가장 그리운 선율이라. 그만. 도연의 목소리가 갑자기 끊어졌다. 고아원. 그 단어가 그의 가슴을 강타했다. 마치 오래된 자물쇠가 열리는 것 같았다. 40년 동안 굳게 잠가두었던 기억의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기 시작했다. 오래전 자신이 부모를 잃고 동생과 함께 보내졌던 그곳. 성북구의 작은 고아원. 5살 어린 여동생은 늘 누군가가 기증한 낡은 바이올린을 안고 있었다. 밤마다 서툴게 연습하며 언젠가 훌륭한 연주자가 되겠다고 웃곤 했던 그 아이. 오빠, 나중에 내가 유명해지면 큰 무대에서 연주할 거야. 그때 오빠 제일 앞자리에 앉혀줄게. 하지만 그로부터 2년 뒤 한겨울 밤의 화재. 혼란과 연기 속에서 도연은 동생의 손을 놓쳤다. 그리고 끝내 다시는 찾지 못했다. 도연은 두 손을 떨며 혜진을 똑바로 바라봤다. 당신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손등을 보여줄 수 있겠어? 혜진은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회장의 눈빛에 담긴 무언가에 압도되어 천천히 손등을 내밀었다. 그곳에는 세월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은 작은 흉터가 있었다. 날카로운 유리 파편에 긁힌 듯한 자국. 혜진도 어릴 적 사고로 생긴 흉터라고만 여겼다. 정확히 언제, 어떻게 생긴 건지 기억나지 않았다. 그저 기억 저편에 흐릿하게 남아있을 뿐이었다. 도연의 눈빛이 격렬하게 흔들렸다. 40년 전, 화재가 나기 일주일 전, 부엌에서 깨진 유리컵에 손을 베고 울먹이던 여동생. 그 작은 손등의 상처, 도연이 직접 소독하고 밴드를 붙여주었던 그 자국. 똑같았다. 위치도 모양도 모든 것이. 도연은 한 걸음 뒤로 비틀거렸다. 손끝이 얼어붙은 듯 떨려왔다.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다. 말도 안 돼. 설마 그는 숨을 몰아쉬며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아니, 그럴 리가. 40년이나 지났는데 혜진은 회장의 반응을 이해하지 못한 채 두려움에 휩싸였다. 혹시 해고되는 건 아닐까? 아니면 더 큰 벌을 받는 건 아닐까? 20년을 지켜온 일자리, 유일한 생계 수단.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하지만 도연은 분노 대신 깊은 혼란에 빠진 표정이었다. 다시 혜진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고용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었다. 무언가를 간절히 찾는 사람, 오랫동안 잃어버린 무언가를 마침내 발견했지만 믿을 수 없는 사람의 눈빛이었다.
거실에는 여전히 바이올린의 잔향이 남아 있었다. 그 울림은 두 사람 사이에 무겁고 낯선 침묵을 드리웠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도연은 입술을 달싹였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한참을 망설이다. 마침내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당신,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정말, 누구요? 당신의 진짜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 순간 혜진의 눈이 크게 떠졌다. 왜인지 모르게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울렸다. 잊었던 것, 묻어두었던 것, 기억조차 하지 못했던 무언가가 천천히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거실의 공기는 얼어붙은 듯 무겁게 가라앉았다. 이도현의 눈빛은 여전히 혜진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 눈 속에는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알 수 없는 두려움과 갈망, 그리고 40년 동안 묻어두었던 무언가가 뒤섞여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그 흉터,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평소의 냉철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대체 언제 어떻게 생긴 것이요? 그 음성은 마치 오래된 악몽을 확인하려는 사람, 이미 답을 알면서도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의 목소리였다. 혜진은 자신의 손등을 다시 내려다봤다.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선명한 그 자국. 어릴 적부터 늘 그곳에 있었던,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신경 쓰지 않았던 흔적. 어릴 적 고아원에 있을 때 불이 났습니다. 혜진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다.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아요. 너무 어렸으니까요. 하지만 원장 선생님이 나중에 말씀하시길 도망치다 유리 파편에 긁혔다고. 깊지 않아서 병원도 못 갔대요. 그냥 소독약 바르고 끝이었죠. 그녀는 쓸쓸하게 웃었다. 아무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제겐 평생 남은 흔적이 됐어요. 가끔 보면 그날이 떠오르거든요. 불길, 연기, 비명소리,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가 잠시 끊겼다. 누군가의 손을 놓쳤던 것 같은 기억. 흐릿하지만 분명 누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순간 도연의 온몸이 얼어붙었다. 불, 고아원 화재, 유리 파편, 모든 것이 일치했다. 그것은 바로 40년 전 자신이 여동생을 잃었던 바로 그날의 기억과 완벽하게 겹쳐졌다. 도연의 뇌리를 스친 건 불길 속에서 울부짖던 소녀의 얼굴이었다. 오빠, 오빠. 그날 12살이었던 그는 공포에 휩싸여 제 몸 하나 건사하기도 벅찼다. 뒤돌아볼 용기도 없이 탈출구를 향해 달렸다. 작은 손이 자신의 옷자락을 잡았던 것 같았지만 연기와 혼란 속에서 그 손은 미끄러져 떨어졌다. 다시 돌아왔을 때는 이미 불길이 고아원 반을 집어삼키고 있었다. 소방관들이 그를 붙잡았다. 들어가면 안 돼. 위험해. 그는 울부짖었다. 동생이 안에 있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를 믿지 않았다. 명단에 없었던 것이다.
화재 혼란 속에서 몇몇 아이들의 기록이 소실됐고 여동생도 그 중 하나였다. 그리고 그 후로 도연은 평생을 죄책감과 그리움 속에 살았다. 성공했다. 재벌이 됐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었나? 동생 하나 지키지 못한 무능한 오빠가 이룬 성공이. 그런데 지금 눈앞에 간병인 박혜진이 그 기억과 너무도 닮아 있었다. 연주하던 선율, 손등의 흉터, 고아원 화재. 모든 퍼즐 조각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만약 도연은 갑자기 벌떡 일어났다. 의자가 뒤로 밀려나며 바닥에 부딪혔다. 그는 혜진을 한 번 더 쳐다본 뒤 말없이 서재를 향해 달려갔다. 회장님? 혜진은 어리둥절한 채 거실에 홀로 남겨졌다. 발소리가 계단을 급하게 오르며 위층으로 사라졌다.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해고당하는 거야. 분명 경찰을 부르시려는 거야. 두려움이 엄습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알 수 없는 예감이 가슴을 파고들었다. 회장의 눈빛. 그것은 분노가 아니었다. 무언가 더 깊고 절박한 것이었다. 서재에 들어선 도연은 곧장 책장 뒤 숨겨진 비밀 서랍으로 향했다. 손이 심하게 떨려 번호를 3번이나 잘못 눌렀다. 4번째 시도 끝에 서랍이 열렸다. 낡은 사진첩을 꺼냈다. 가죽 표지는 세월의 발에 있었고 먼지가 쌓여 있었다. 40년 동안 단 한 번도 꺼내본 적 없는 물건. 떨리는 손으로 첫 장을 넘겼다. 거기 불타기 전 고아원 마당에서 찍힌 사진 한 장이 붙어 있었다. 초점이 약간 흐린 오래된 흑백 사진. 조그만 소녀가 자신보다 큰 낡은 바이올린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앞니가 빠진 미소, 헝클어진 머리, 그리고 카메라를 향해 내민 손등에는 분명하게 보였다. 작은 흉터. 도연은 사진을 움켜쥐며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다. 아직 확신할 수 없었다. 혹시 모른다. 비슷한 흉터를 가진 사람이 세상에 몇이나 될까? 설마, 이럴 수가. 그의 눈앞에는 2가지 감정이 교차했다. 한쪽은 기적 같은 희망. 40년 만에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을 수 있다는 가능성. 다른 한쪽은 믿을 수 없는 두려움. 혹시라도 착각이라면 그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 자신은 절대 견딜 수 없을 것이라는 확신. 도연은 사진을 가슴에 꼭 껴안고 의자에 주저앉았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그는 결심했다. 확인해야 한다.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그날 밤 도연은 혜진이 잠든 뒤 조심스럽게 그녀의 방에 들어갔다. 평생 남의 물건을 훔쳐본 적 없는 그였지만 지금은 달랐다. 빗에 걸린 머리카락 몇 가닥을 조심스럽게 채취했다. 사용한 컵도 비닐봉투에 담았다. 손이 너무 떨려 봉투를 2번이나 떨어뜨렸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사흘 뒤
도연은 은밀히 병원 유전자 검사실을 찾았다. 평소 알고 지내던 교수에게 개인적으로 부탁했다. 검사를 부탁드립니다. 친족관계 확인. 최대한 정확하게. 의사에게 봉투를 내밀며 그의 목소리는 마치 사형 판결을 기다리는 죄수처럼 떨렸다. 형제 관계 확인이신가요? 남매입니다. 결과는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사흘 안에 부탁드립니다. 비용은 상관없습니다.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도연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다. 운전기사가 말을 걸었지만 듣지 못했다. 고층 빌딩의 불빛이 흐릿하게 번져 보였다. 오직 한 가지 생각만이 뇌리를 지배했다. 만약, 정말 만약 저 사람이 내 여동생이라면? 그렇다면 지난 40년은 무엇이었단 말인가? 그리고 20년 동안 간병인으로 곁에 두고도 매일 얼굴을 마주하고도 몰라봤다는 사실은 또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저택으로 돌아온 도연은 밤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응시했다. 아래층에서 혜진이 밤늦게 청소하는 발소리가 들렸다. 발걸음 소리 하나하나가 유난히 크게 들려왔다. 맞아. 저 걸음걸이. 살짝 안쪽으로 걷는 습관. 여동생도 그랬다. 신발이 맞지 않아 발이 아팠던 여동생은 늘 조금 안쪽으로 걸었다. 도연은 이불을 움켜쥐었다. 제발, 제발 이번만은 내 착각이 아니기를. 그는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다. 마치 기도처럼. 그날 밤 거실에는 아직도 혜진이 연주한 바이올린의 잔향이 남아있는 듯 했다. 그 울림은 도연의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대한 진실의 문을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열어젖히고 있었다. 이틀 뒤면 결과가 나온다. 그때까지 도연은 혜진과 눈도 마주치지 못했다. 두려웠다. 평소처럼 대하는 것도, 특별히 대하는 것도, 그리고 혜진 역시 회장의 이상한 행동에 불안해하며 자신도 모르게 어릴 적 기억의 파편들을 떠올리기 시작했다. 불길 속에서 놓쳤던 누군가의 손. 오빠. 그 목소리가 꿈속에서 자꾸 들려왔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끝없는 고문 같았다. 이도현 회장은 낮에는 평소처럼 냉철한 경영자의 얼굴을 유지했다. 회의를 주재하고 보고서를 검토하고 결제 사인을 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기계적이었다. 머릿속은 오직 한 가지 생각으로 가득했다. 병원에서 기다리고 있을 결과. 밤만 되면 그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침대에 누워도 천장만 응시할 뿐이었다. 가끔 일어나 창가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봤다. 거실에서 청소하는 혜진의 뒷모습이 보였다. 먼지 하나 허락하지 않는 성실한 손길. 조심스레 차를 우려내며 잔을 정돈하는 태도. 홀로 있을 때 가끔 창밖을 바라보는 쓸쓸한 표정. 하나하나가 기억 속 소녀와 겹쳤다. 바이올린을 연습하다 지쳐 창밖을 보며 멍하니 앉아있던 동생.
오빠 언젠가 우리도 저 밖 세상으로 나갈 수 있을까? 그렇게 물었던 작은 목소리. 도연은 유리창에 이마를 기댔다. 차가운 감촉이 그를 현실로 되돌렸다. 제발, 틀리지 않기를. 마침내 결과를 받는 날이 왔다. 도연은 일부러 저녁 늦게 병원을 찾았다. 사람들의 눈을 피하고 싶었다. 교수 연구실로 직접 찾아가자 의사는 조용히 봉투를 내밀었다.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말씀드릴까요? 말씀해 주시오.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친족관계 99.99% 일치합니다. 생물학적으로 형제관계가 확실합니다. 그 순간 도연의 심장이 마치 멈춘 듯 했다. 귀가 먹먹해졌다. 손끝이 얼어붙고 눈앞이 하얗게 번졌다. 숨을 쉬는 것조차 잊은 것 같았다. 회장님? 의사의 목소리가 아득하게 들렸다. 도연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봉투가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40년간 쌓아온 죄책감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쓰나미처럼 밀려왔다. 가슴을 짓누르는 무게에 숨을 쉴 수 없었다. 박혜진. 그녀는 잃어버린 내 여동생이었다. 20년 동안 매일 얼굴을 마주하며 같은 공간에서 숨 쉬며 그토록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죄송합니다. 물 좀 드릴까요? 도연은 고개를 저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다시 집어들고 천천히 일어났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이 결과는 비밀로 부탁드립니다. 물론입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 동안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평생 울지 않았던 남자가 병원 복도 한가운데서 소리 없이 울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도연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다. 서울의 야경이 흘러갔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운전기사가 룸미러로 몇 번이나 그를 확인했지만 감히 말을 걸지 못했다. 무수한 감정이 도연을 휘둘렸다. 기쁨, 40년 만에 되찾은 가족, 안도, 그녀가 살아있었다는 사실. 그러나 무엇보다 짓누르는 건 후회였다. 20년. 같은 집에서 20년을 함께 살면서도 몰라봤다. 매일 청소 잘했소. 식사 준비해 주시오 같은 차갑고 무미건조한 말만 건넸다. 가족을 고용인처럼, 혈육을 하인처럼 대했다. 20년 동안 나는 대체 뭘 한 거지? 그리고 더 두려운 건 이 사실을 혜진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40년 동안 버려진 아이로 홀로 살아온 사람으로 살아온 그녀가 20년 동안 가정부로 일해온 자신을 과연 가족으로 인정해 줄 수 있을까? 차가 저택 앞에 멈췄다. 도연은 한참을 차에서 내리지 못했다. 회장님 도착했습니다. 알겠네. 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현관문을 열었다. 그날 저녁 그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결심했다. 거실 청소를 마치고 막 주방으로 들어가려던 혜진을 불렀다.
혜진 씨, 네, 회장님? 잠시 여기 앉으시오. 도연은 자신이 앉은 소파 맞은편을 가리켰다. 늘 권위적이고 거리를 두던 회장이 직접 앉으라고 권하자 혜진은 긴장으로 온몸이 굳어버렸다. 역시 지난번 바이올린 사건이 그녀는 조심스럽게 마치 폭탄 위를 걷듯 소파 끝에 앉았다. 도연은 한참을 입을 열지 못했다. 준비해온 말들이 모두 목구멍에서 엉켜버렸다. 손이 떨렸다. 평생 수천억 규모의 계약서에 사인하면서도 떨지 않았던 손이 할 말이 있어. 네, 이 말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 도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혜진 앞 테이블에 조심스럽게 놓았다. 하지만 더는 감출 수가 없구려. 첫 페이지를 펼쳤다. 오래된 흑백 사진. 초점이 약간 흐린 세월의 때가 묻은 사진 속에 낡은 바이올린을 들고 환하게 웃는 어린 소녀가 있었다. 앞니가 빠진 미소, 헝클어진 머리, 그리고 카메라를 향해 내민 손등의 선명한 흉터. 혜진은 사진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다. 희미하지만 분명했다. 저 아이는 자신이었다. 어린 시절 고아원에서 찍힌 사진. 원장 선생님이 중고 카메라로 찍어준 단 한 장의 사진. 그런데 어떻게 이도현 회장이 그 사진을 갖고 있는 걸까? 이건 당신 사진이요. 그렇지? 혜진은 고개를 들어 회장을 바라봤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평생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도현 회장의 눈물. 당신, 우리 집에 오기 전에 어디서 자랐어? 마포에 있던 한빛 고아원입니다.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5살부터 10살까지 그곳에 있었어요. 그 후로는 화재가 났지. 도연이 그녀의 말을 이었다. 1985년 1월 15일 새벽 4시 보일러실에서 시작된 불이 건물 절반을 집어삼켰어. 아이들이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왔고 그 혼란 속에서 누군가의 손을 놓쳤지. 혜진의 눈이 점점 커졌다. 어떻게 내가 그곳에 있었으니까. 도연의 목소리가 완전히 갈라졌다. 내가 내 손을 놓쳤으니까. 침묵이 흘렀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거실에 울렸다.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거기에는 두 아이가 함께 찍힌 사진이 있었다. 12살쯤 된 소년과 7살쯤 된 소녀. 소년이 소녀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있었다. 이게 우리야. 40년 전에 우리. 혜진은 사진을 집어들었다. 손이 심하게 떨렸다. 머릿속 어딘가에 묻혀있던 기억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불길, 연기, 비명, 그리고 따뜻한 손. 오빠, 오빠. 자신이 울부짖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누군가의 등 뒤에서 손을 뻗었던 기억. 하지만 그 손은 미끄러졌고 자신은 연기 속으로 사라졌다. DNA 검사를 했어. 도연이 봉투를 꺼내 테이블에 놓았다. 지난주에 당신의 머리카락과 내 혈액으로 결과는 99.99%. 생물학적으로 우리는 남매요. 친남매. 아, 아니. 혜진은 고개를 저었다. 사진이 손에서 떨어졌다. 저는 평생 버려진 아이일 뿐이었어요. 가족이라고는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아무도 저를 찾지 않았어요. 찾았어. 도연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무릎을 꿇었다. 혜진과 눈높이를 맞췄다. 매일 찾았어. 불이 꺼진 후 다시 돌아갔을 때 너는 없었어. 아무도 내가 어디 갔는지 몰랐어. 기록도 불타버렸고 나는 미쳐버릴 것 같았어.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15살 소년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했어. 거리를 헤매고 다른 고아원을 찾아다니고 경찰서를 드나들었어. 하지만 너는 사라졌어.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도연의 손이 떨렸다. 그래서 나는 결심했어. 돈을 벌겠다고. 권력을 가지겠다고. 그래서 언젠가는 널 찾을 수 있는 힘을 가지겠다고. 그게 내가 이 모든 걸 이룬 이유였어. 그는 거실을, 저택을, 모든 것을 손으로 가리켰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20년 동안 내 곁에 있었어. 매일 얼굴을 마주하면서도 난 몰라봤어. 혜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정말, 오라버니? 그 순간, 그 단어가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모든 기억이 홍수처럼 밀려왔다. 고아원 마당에서 함께 놀던 기억. 오빠가 자신의 목까지 양보해준 저녁 식사. 밤에 무서워서 울면 등을 토닥여주던 손. 나중에 오빠가 돈 많이 벌면 너한테 좋은 바이올린 사줄게. 정말? 진짜? 그럼 오빠가 약속할게. 그 약속, 그 목소리, 모든 것이 오라버니. 혜진이 다시 속삭였다. 평생 단 한 번도 불러본 적 없는 호칭. 하지만 이상하게도 너무나 자연스러웠다. 도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동생을 끌어안았다. 20년 동안 유지했던 고용주와 직원 사이의 벽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40년 동안 혼자. 그의 목소리는 울음에 완전히 젖어 있었다. 어깨가 격렬하게 떨렸다. 혜진도 그 품에 안겨 눈물을 터뜨렸다. 40년 동안 쌓였던 고독과 외로움, 버려졌다는 상처, 가족을 그리워하던 그 모든 밤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오라버니, 오라버니. 그녀는 계속해서 그 단어를 반복했다. 마치 그것이 진짜인지 확인하듯.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끌어안고 울었다. 거실의 시계는 자정을 넘어서고 있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로부터 석 달이 흘렀다. 봄이 왔다. 저택의 정원에는 벚꽃이 만개했고 따뜻한 바람이 창문 사이로 스며들었다. 혜진은 더 이상 가정부가 아니었다. 도연은 대대적인 기자회견을 열었다. 40년 만에 잃어버린 여동생을 찾았다고 DNA 검사 결과와 함께 모든 것을 공개했다. 재계는 발칵 뒤집혔다. 언론은 기적의 재회라며 연일 톱기사를 쏟아냈다. 하지만 정작 두 남매는 그런 것에 관심이 없었다. 혜진은 이제 저택의 2층, 남향으로 난 가장 밝은 방에서 지냈다. 도연이 직접 인테리어 업체를 불러 꾸민 방이었다. 크림색 벽지, 부드러운 카펫, 그리고 창가에는 오래된 바이올린을 위한 특별 제작된 스탠드. 벽에는 새로 찍은 가족 사진이 걸렸다. 정장을 입은 도연과 우아한 드레스를 입은 혜진이 나란히 서 있었다. 두 사람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다. 40년 만에 채워진 빈자리. 마침내 완성된 가족의 초상. 그리고 어느 봄날 저녁, 도연은 거실에서 혜진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앞 테이블에는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다. 오라버니 부르셨어요? 혜진이 계단을 내려왔다. 이제 그녀는 편안한 옷차림이었다. 더 이상 유니폼을 입지 않았다. 응, 앉아봐. 도연은 상자를 밀었다. 이게 뭐예요? 열어봐. 혜진이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아름다운 활이 들어 있었다. 최고급 브라질산 페르남부쿠 목재로 만든 수제활이었다. 오라버니, 내가 쓰던 활이 너무 낡았더라. 바이올린 장인에게 특별 주문한 거야. 도연이 미소 지었다. 그리고 그는 거실 중앙의 바이올린 케이스를 가리켰다. 오늘 저녁 내가 그 곡을 다시 들려줄 수 있겠니? 치고 이네르바이젠. 40년 전 고아원에서 내가 연습하던 그 곡. 혜진의 눈에 눈물이 핑 돌았다.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네, 오라버니. 그녀는 천천히 케이스에 다가갔다. 이번엔 아무도 금지하지 않았다. 오히려 도연이 그녀의 오빠가 직접 권한 것이었다. 케이스를 열었다. 바이올린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다. 새 활을 잡았다. 손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혜진은 악기를 턱에 고정하고 눈을 감았다.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활을 현 위에 올렸다. 첫 음이 울렸다. 치고이 네르바이젠. 집시의 선율. 방랑과 그리움, 이별과 재회가 뒤섞인 그 멜로디.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석 달 전에 서툴고 불안한 연주가 아니었다. 도연이 최고의 바이올린 교수를 초빙해 매일 레슨을 받게 한 결과였다. 선율은 거실을 가득 채웠다. 샹들리에가 미세하게 떨렸고
창밖에 벚꽃잎이 바람에 날렸다. 음악은 저택 전체를, 정원을, 그리고 밤하늘로 퍼져나갔다. 도연은 소파에 앉아 눈을 감고 들었다. 40년 전 고아원 연습실에서 들었던 그 소리. 서툴지만 간절했던, 꿈으로 가득했던 그 선율. 이제 그 소리가 성숙하고 깊어져서 다시 자신의 귓가에 울리고 있었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는 미소 짓고 있었다. 곡이 끝나자 도연은 일어나 박수를 쳤다. 브라보, 브라보. 혜진은 화를 내리고 오빠를 바라봤다. 그녀도 웃고 있었다. 눈물을 흘리면서 오라버니, 최고였어. 정말 최고였어. 도연은 동생에게 다가가 꼭 껴안았다. 40년 전에 약속했지? 좋은 바이올린 사준다고. 기억하세요? 물론이지. 오빠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야. 비록 40년이나 늦었지만 두 사람은 웃으며 울었다. 창밖으로 벚꽃이 바람에 날렸다. 하얀 꽃잎들이 마치 눈처럼 공중을 떠다녔다. 그날 밤 저택의 거실은 음악과 웃음으로 가득했다. 혜진은 계속해서 곡을 연주했다. 슈베르트, 브람스, 차이콥스키, 어릴 적 배웠던 모든 곡들을. 도연은 그 곁에 앉아 하나도 빠짐없이 들었다. 오라버니, 저 이제 음악학교에 다시 다니고 싶어요. 연주를 마친 혜진이 말했다. 당연하지. 내일 당장 등록하자. 아니, 개인 교습도 더 받고. 내가 원하는 거 뭐든지 다 해. 감사해요. 정말, 정말 감사해요. 내가 더 고마워. 내가 돌아와 줘서. 도연은 동생의 손을 잡았다. 혜진아, 우리 잃어버린 40년을 되돌릴 순 없어. 하지만 그는 동생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남은 시간은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약속해. 이번엔 절대 놓지 않을게. 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오빠의 손을 꼭 잡았다. 저도요, 오라버니. 이제 다시는 놓지 않을게요. 거실 가득한 선율 속에서 두 사람의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이 아니었다. 그것은 기적이었고 치유였고 새로운 시작이었다. 잃어버린 40년은 돌아오지 않는다. 하지만 되찾은 오늘은 영원할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많은 시간이 흐른 후 누군가 이 저택의 이야기를 물으면 사람들은 말할 것이다. 저곳에서 기적이 일어났대요. 40년 만에 남매가 재회했대요. 그리고 잃어버린 음악이 다시 울려 퍼졌대요. 거실의 바이올린은 이제 더 이상 장식품이 아니었다. 그것은 살아 숨쉬는 악기였고 두 남매를 이어주는 끈이었고 다시는 끊어지지 않을 사랑의 증거였다. 봄밤의 저택에서 바이올린 선율은 계속해서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별을 넘어 구름을 넘어 하늘 끝까지 닿을 것만 같았다. 40년 만에 되찾은 혈육. 40년 만에 다시 울려 퍼진 음악.
이것은 단순한 해피엔딩이 아니었다. 이것은 기적이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